2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를 얘기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별로 오류가 없는 그런 문제 위주로 주로 생각을 해왔죠. 근데 물론 앞에서 IBM Q라든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실제 하드웨어를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에러가 발생하는 것도 아마 관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한 5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사실 5년 내에 우리가 에러가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사실 여러분들 아무도 에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짜지 않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5년 내에 아마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년, 10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오히려 현재 주어져 있는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하는 식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 Era라고 불러서, Noisy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IBM Q 같은 거 실습해봐도 알지만 저희가 분명히 얘가 00 플러스 11을 만들자고 했는데 00 플러스 11 외에도 이상한 애들이 막 끼어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우리가 완벽한 상태를 못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일단 노이즈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미디어트 스케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현재 지금 그러니까 실제 쇼 알고리즘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현재 제일 어려운 아무 체계를 깨야겠죠. 근데 현재 그러니까 같은 RSA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쇼 알고리즘이 RSA를 깰 수도 있지만, 근데 거꾸로 보면은 RSA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게 2048, 4096 비트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우리가 쇼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는 그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10,000개 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개 수준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큐빗의 개수가 몇 개냐 했을 때 100개 미만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거야 시점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주 큰 갭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쇼 알고리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드웨어만 개발할 것이냐? 그러지 말자. 왜냐면은 이미 50개만 넘어가도, 지난번에 제가 양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했듯이, 이미 그 정도 스케일이면 저희가 고전 컴퓨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 수십 개 정도의 큐빗만 가지고도 고전 컴퓨터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 하는 게 인터미디어 스케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스크라는 표현을 보통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점은 2020년이지만 한 5년 후까지도 아마 이 표현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킹의 개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벤치마킹의 기준은 사실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오래된 개념 중에, 약간 좀 나온 지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퀀텀 볼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에러가 한 30%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한 큐빗이 10개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쓸래? 아니면 에러는 한 1%밖에 안 나오지만 큐빗의 개수가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쓸래?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실까요? 사실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원래 양자 컴퓨터의 이론 같은 거를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에러가 없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큐빗들이 다 제어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단순히 큐빗의 개수가 누가 많은지 그게 중요했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분위기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아무도 에러는 고려 안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몇 비트짜리 CPU냐,
뭐 32비트짜리 CPU냐, 64비트 CPU냐, 그리고 클럭 속도가 얼마냐, 그것만 따지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무리 큐빗의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큐빗이 가지고 있는 에러가 너무 많으면은 그럼 사실 한 개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이 퀀텀 볼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원하는 어떤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되려면 하나의 조건만 열심히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큐빗의 개수를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개념이 지금까지는 비트 수가 얼마냐, 그거 가지고 일반적인 고전 컴퓨터의 그 성능이 많이 평가되어 오다 보니까 그 양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얼핏 들으면 그래서 큐빗 개수가 많으면 좋은 거네 해가지고 큐빗 개수만 막 늘리는 그런 경쟁이 한참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만 보고 저쪽 게 더 좋은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 매트릭을 제시하자라고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퀀텀 볼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하나의 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축들의 그 크기가 있을 거고, 걔네들의 모든 곱이 결국에는 어떤 볼륨을 생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많은 큐빅 개수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에러가 발생하는 비율, 또는 그거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비율을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피델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델리티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오디오 같은 경우에 하이파이 그러면은 하이 피델리티라는 뜻이잖아요. 피델리티라는 게 얼마나 원래 데이터에 충실하냐라는 뜻인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슬낫 게이트를 가하면 저희가 인테그럴 스테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디어란 인테그럴 스테이트 00 플러스 11이 있겠죠. 근데 그 스테이트랑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그때 얻었던 00 플러스 11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01도 들어가고 10도 약간씩 들어갔죠. 그런 스테이트랑 둘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걸 피델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퀀텀 볼륨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큐빗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피델리티가 얼마냐.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을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의 큐빗들과만 직접적인 투큐빗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 멀리 있는 애들끼리는 안 되고, 그럼 중간에 스와핑을 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온 트랩 같은 그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굳이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멀리 있는 애들끼리도 곧장 1대1로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커넥티비티라고 보통 부르고, 그래서 그런 커넥티비티까지 같이 포함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하는 게 퀀텀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냥 볼륨에 대한 어떤 약간 개념을 좀 다르게 비주얼라이즈 시킨 거고요. 현재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것도 물론 한 몇 년 전 자료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긴 한데, 여기 보시듯이 큐빗의 개수를 계속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에러를 줄이는 거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저희가 원하는 일반적인 성능에 가까운 거고, 저희는 지금 한 이쯤의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고전 컴퓨터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의 그 다음에 정확도의 그런 경계라고 보시면은, 그러면 이 정도 이상을 넣으면은 고전 컴퓨터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구글이 53개 큐빗짜리 프로세서 가지고 고전 컴퓨터로는 며칠이 걸리는, 아니면 그때는 몇백만 년이 걸리는 그런 계산을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풀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요 경계에서 지금 여기를 경계를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따지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발전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한 가지는
이쪽으로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다른 방식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있고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예, 다들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수치에만 속지는 말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좀 그 넌 아이디어란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그런 에러를 극복할 방법이 없느냐 하면은 그러면 좀 안타깝겠죠. 왜냐면은 그 양자 컴퓨터가 처음 제안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그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 지금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 계속 배워왔듯이 예를 들면은 어떤 임의의 양자 상태가 있으면은 얘가 이쪽 옆에다 쓸게요. 자, 여기에 뭐 임의의 어떤 양자 상태가 주어지면은 뭐 간단한 큐빅 상태 하나만 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디스크리트하게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이런 개수들은 다 컨티뉴어스한 값들이잖아요. 근데 그 왜 그 뭐 1900년대 중반에 갑자기 디지털 시대가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막 갑자기 성공적으로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느끼진 않겠지만 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였는데 이제 뭐 모든 게 다 당연히 디지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갔는지 그리고 뭐 막말로 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아날로그를 더 이상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만드는 것보다 디지털 만드는 걸 선호하냐? 그러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 하나도 일종의 이런 식의 아날로그 시그널이겠죠? 근데 제일 원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 뭐 하이파이 같이 제가 이 말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다시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녹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부의 그 뭐 노이즈가 약간 꼈다. 그러면 이거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바뀐 거를 도대체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날로그에서도 예를 들면 뭐 노이즈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좀 많이 난다. 뭐 그러면 그쪽 주파수 때만 죽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몇 가지 필터링의 개념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그 에러 커렉션이 거의 힘듭니다. 예, 그 상황에 비해서 디지털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디지털 회로 처음에 배울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0은 0볼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은 뭐 5볼트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럼 왜 이런 5볼트, 0볼트로 나눴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1볼트가 아니고? 그거는 물론 이거는 옛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노이즈가 작지만 처음에 이런 5볼트라는 걸 했을 땐 이때는 노이즈 마진을 충분히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디지털로 어떻게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데 전송 뭐 통신 회선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다 보면 여기에 계속 노이즈가 붙겠죠? 근데 그 노이즈의 양이 예를 들어 한 1볼트 정도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여기다 보낼 때 한 4볼트 정도를 보내면서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로 어떤 노이즈가 계속 낀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뭐 3볼트로 잡아놓는다. 그리고 0볼트 같은 경우에도 뭐 2볼트로 잡아놓는다. 그럼 오히려 보낼 때 4볼트, 그 다음에 1볼트 근처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 정도의 노이즈가 붙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1, 여전히 얘는 0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여기에는 에러 커렉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리 노이즈가 들어와도 여기에 충분히 로버스트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그거보다는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자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날로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아날로그로 되면은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뭐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꿔가지고 겨우 이제 노이즈가 없고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트로 이루어진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 여러분의 컴퓨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노이즈 걱정 안 하고 모든 거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이런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되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아주 놀랍게도 양자 상태는 이렇게 아날로그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방식의 에러 커렉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할 때는 고전적인 통신 채널에서의 에러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그 정보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개의 큐빗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이트들을 쫙 적용해서 중간에 뭐 계산 과정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계속 노이즈가 들어오거든요. 그건 마치 우리가 정보를 여기서 저 멀리까지 보내는 동안에 중간에 노이즈가 붙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에러 어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통신에서의 에러 어널리시스 방식을 일단은 차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 양자 암호 같은 그런 통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양자 컴퓨터 얘기하는데, 근데 일단 개념은 그 고전적인 통신의 개념을 한번 빌려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여기서 잠깐 그렸던, 지웠지만 그때 보면은 그 디지털 개념이 그러니까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통신에서도 에러가 되게 장거리를 간다든지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에러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에러 모델은 뭐냐면, 여기 뭐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어가지고 앨리스가 밥한테 정보를 보내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0을 보내면 당연히 밥은 0을 받기를 원하고 1을 보내면 당연히 1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해서 좀 말하는 것 자체도 좀 미안하긴 한데, 자,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을 하다 보면은 에러가 발생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0을 보냈는데도 1로 가는 경우가 있고 1을 보냈는데도 0으로 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모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많은 0을 보냈을 때 가끔씩 1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확률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얘가 바뀔 확률을 예를 들면 P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0이 1로 갈 확률과 1이 0으로 갈 확률이 같을 이유는 없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좀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해서 0이 1로 바뀔 확률과 1이 0으로 바뀔 확률은 같은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P의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럼 거꾸로 0이 0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죠? 1-P겠죠. 마찬가지로 1이 1로 갈 수 있는 확률은 1-P. 이거를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하나의 비트만 가지고 하면은 에러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순간에 내가 한 비트 한 비트 보낼 때마다 이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 일단은 저희가 이거 한 비트짜리만 쓸 때 만약에 에러가 생기는 비트의 개수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확률을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그럼 당연히 에러가 그러니까 한 비트를 보냈는데 한 비트에서 에러가 없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전혀 없을 확률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P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에러의 비트가 그러니까 비트 하나가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은 이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경우죠. 자, 근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보정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한 비트 보내지 말고 한 번 보낼 때 2비트씩 보내자. 예를 들어 00을 이렇게 보내면, 아니면 1을 보내는 대신에 12를 보내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00이 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 비트가 뒤바뀔 수도 있겠죠. 00을 보내는데 그러면 걔가 10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거꾸로 12를 보내는데 두 번째 비트가 뒤바뀌어가지고 얘가 또 1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여기다 두 개의 비트를 보낸 이유는, 일단 두 개의 비트를 보내면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 각각의 비트들이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이 P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트도 P라는 확률을 가지고 뒤바뀔 수 있고, 두 번째 비트도 P라는 확률을 가지고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아마 한 비트를 보내는 것보다 두 비트를, 예, 일단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고, 이쪽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두 비트를 보내면 그나마 유리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는 00 아니면 11만 보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01이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까지는 알 수 있죠. 근데 여전히 두 비트의 한계는 뭐냐면, 에러가 발생한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정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비트도 일종의 그러니까 에러 디텍션까지는 가능한데 커렉션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사람들이 적어도 2개보다는 3개 비트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고려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경우를 한번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1비트짜리 전송이고, 이 경우에는 아예 에러 커렉션이라는 개념, 에러 디텍션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2비트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2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아까처럼 00을 보냈는데, 둘 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면, 그럼 첫 번째에서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1-P의 제곱의 확률로 얘가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P를 10%라고, 그냥 0.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이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90%, 그러니까 90%의 확률로 전송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 확률로 에러가 발생할 텐데, 이제 이 경우가 생각해보면, 얘는 0.9의 제곱이니까,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오히려 81%가 돼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게,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한 비트의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2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비트가 에러가 생겼다면은, 그럼 얘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P 곱하기 1-P가 되고요. 근데 사실은 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때 해당하는 확률은 2 곱하기 P의 제곱이 되고, 그럼 이게 만약에 0.1이고, 그러니까 얘가 1-P니까 0.9고, 0.1이니까 이거 2개 곱하면은 0.09가 되고, 거기에 2를 곱하니까 얘는 한 18%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2개 비트가 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 2개 비트가 다 플립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따져보면은 P의 제곱의 확률로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전히 이걸 0.1%의 확률을 가져간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확률이 1%로 줄어들죠. 자, 그러면 이렇게 2비트를 보냈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희가 제일 원하는 이거는 81%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완전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확률, 에러가 발생했는데 모르고 지나갔을 확률은 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10%였지만 2개를 보내면 당연히 1%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때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까지는 알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완벽하게 에러를 보정까지 못하니까 셈으로 볼 경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보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 경우를 비교하면은 이 경우에 비해서는 이 경우가 훨씬 더 나아진 거죠. 1%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1%로 떨어졌으니까. 자, 근데 얘는 여전히 아까 보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3비트짜리를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트 안에, 그러니까 이제 3개의 비트를 보내니까 001을 보내니까 이 중에 에러가 생길 만한 비트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전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2개가 생길 수도 있고, 3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확률을 계산해 보면,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000을 보냈는데 000이 정확하게 될 확률은 아까 요런 P라는 요런 채널을 가정했을 때 얘는 1-P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만 뒤바뀔 확률은 뭐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비트가 뒤바뀔 확률은, 그러니까 얘가 플립이 될 확률은, 그러니까 비트가 바뀌는 거, 비트가 0에서 1 또는 1에서 0 되는 걸 비트 플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트 플립이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가 플립이 일어날 가능성은 첫 번째 비트는 플립이 일어나고 나머지 두 개의 비트는 플립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1-p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비트가 플립이 되는 경우만 따진 거고 두 번째 비트도 될 수 있고 세 번째 비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총 따지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건 이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따져보면 자, 여러분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냈는데 여러분이 딱 받은 순간에 얘가 한 비트가 플립이 돼가지고 100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버릴 건가요? 이거 뭔가 에러 났으니까 우리 무조건 버려야 된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왜냐면 3개가 왔는데 2개가 0이고 하나가 1이에요. 그럼 원래 값은 뭘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0이었겠죠. 000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비트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111이 보냈는데 얘가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할 확률과 얘가 000을 보냈는데 100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하고 어느 게 당연히 더 합리적인가요? 당연히 000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경우가 요거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경우는 에러가 발생한 것까지를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비트에 에러가 발생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가 받은 다음에 요 값을 측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을 측정했더니 그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결을 했더니 이 중에 나머지 두 개는 00이고 하나만 1이다. 그러면 얘는 000이라고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까지는 우리가 사실 보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서 동시에 2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 2개가 바뀌었고 나머지 하나만 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P제곱 곱하기 1-P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도 또 몇 개가 있냐면 방금 전에는 마지막 게 안 바뀌었다고 했지만 얘가 안 바뀔 수도 있고 얘가 안 바뀐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필요하죠. 근데 이 경우는 자, 만약에 이게 비트가 2개가 플립이 돼가지고 처음 2비트가 110이 왔어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아마 확률적으로 111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수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고, 그러니까 이 경우까지는 이제부터는 에러로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3비트가 다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분명히. 안타깝지만. 그럴 경우에 확률은 P의 3승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얘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쭉 비교했냐면, 저희가 정말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1비트짜리의 이런 정보를 보내는 것에 비해서 3비트짜리를 보내는 게 항상 유리한지 그거는 사실 좀 곰곰이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자, 제가 이 3비트짜리가 항상 유리하다는 걸 주장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3비트짜리를 썼을 때 우리가 에러가 날 확률은 뭐냐 하면은 요 2가지의 확률의 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2가지의 확률의 합을 생각해보면 얘는 3p 제곱 1-p 더하기 p 3승이니까 얘는 3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의 3승 더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p의 3승이 되겠죠. 근데 이 방식이 얘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려면 잘못 수신될 확률이 여기 한 비트를 썼을 때 잘못 수신될 확률보다는 작아야지 저희가 이 방식이 더 얘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그 확률의 P 조건이 확률 P의 조건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그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P 값의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0.1%일 때는 얘가 더 유리한데 뭐 예를 들어 얘가 0.4%가 되면 얘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그 확률 P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다 이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얘는 0은 2p 3승 빼기 3p 제곱 더하기 p랑 같은데 얘는 다행히도 쉽게 인수분해가 되죠. 2p-1 그 다음에 p-1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그래프,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래프가, P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뭔가 그래프가 나올 텐데, 얘는 3차 그래프니까, 당연히 끝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얘가 그 어떤 중간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뭐, 꺾인 형태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서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P는 0 또는 2분의 1 또는 1이어야 되죠. 이 얘기는 0, 2분의 1, 1일 때 이 그래프가 여기 가로축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3차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아마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점이 0, 2분의 1, 1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값이 언제 0보다 크냐, 그 조건을 만족할 때가 3비트짜리 인코딩이 1비트짜리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P가 0에서 2분의 1 사이 일 경우에는 3비트짜리 인코딩이 1비트짜리보다 낫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뭐 그렇게, 예, 그러면 이걸 보면은, 그러면은 P가 2분의, 그러니까 0.7이면 그러면 그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통신의 그 에러율을 따질 때는 약간은 사실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렇게 나쁜 제약 조건이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줬는데, 어떤 채널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10%고, 어떤 채널은 에러가 발생할, 그러니까 얘는 1번 채널은 그렇고 2번 채널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99%예요. 자, 이런 두 가지 통신 채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통신 채널을 써서 통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이거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냐면 에러가 작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저라면 이걸 선택합니다. 왜냐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0이라는 비트를 100번 보냈을 때, 얘는 그 중에 10번의 에러가 1로 가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0을 100번 보냈더니 99번 여기 가고 한 번만 여기로 간대요. 마찬가지로 1을 보냈는데, 1을 100번 보냈는데 99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 1로 간대요. 자, 그럼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기 보내면 얘들이 항상 0하고 1이 바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받을 때 항상 그냥 0과 1을 뒤바꿔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 그 값을 거기다 not 게이트를 그냥 취해주면은,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0이 0으로 가고 1이 1로 가고, 그러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에러가 일어날까요? 1%죠.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 번만 제가 보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값이, 그러니까 틀린 값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99번은 정상적으로 갈 거란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10%짜리 채널은 제가 100개 보내면 그 중에 10개는 잘못되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훨씬 더 좋은 채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신 에러를 따질 때는 사실 이 맥스 값을 고려할 때 P가 1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2분의 1까지만 고려하면은 그러면 이게 사실 최악의 통신 채널에 해당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P가 정말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다면 2분의 1의 확률은 차라리 통신 안 하고 동전 던지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어차피 똑같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최악의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당연히 0.1보다 0.9가 크니까 0.9가 안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빼먹은 설명이,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저희가 한 비트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하고 싶은 비트의 양은 1비트지만 실제로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트는 몇 개가 되죠? 3개의 비트를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경우엔 아까 000 또는 111을 보내면.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그 000 또는 자, 여기 000 또는 111을 얘들을 논리적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큐빗 얘기는 안 했으니까 논리적 제로, 그다음에 논리적 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까이 비트를 피지컬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에러 커렉션 얘기할 때는 로지컬 큐빗과 피지컬 큐빗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 실제로 0이라는 이런 논리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비트가 필요할 수 있다. 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확률 계산은 지금 제가 여기다 적은 그대로고, 그래서 저걸 해보면은 2분의 1의 그런 2분의 1의 어떤 경계값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 2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0과 2분의 1 사이여야 된다는 거는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3비트가 그 유리하다라는 결론하고 똑같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주제를 다시 주제를 이제 양자 쪽으로 돌려서 양자 오류 정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아날로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 비교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냥 얼핏 들어보면은 얘들 그 오류를 정정하는 원리가 뭐냐면, 한 비트 대신에 세 비트를 만들어서 걔들의 값을 측정했더니 그 다수결에 의해서 한쪽이 딴 거보다 더 많으면은 그러면 그 값을 결정하는 거. 근데 여기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양자역학하고 좀 안 맞는 게 맞죠. 자, 첫 번째는 값이 주어졌는데 여러 개의 비트로 복사를 해야 된대요. 자, 노클로닝 시어림 때문에 이게 노클로닝 시어림하고 뭔가 충돌되는 개념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는 0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가정할 때는 0이 1로 가고 1이 0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0 아니면 1로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양자 상태는 계속 이렇게 컨티뉴어스 하다 보니까 이런 컨티뉴어스한 개념하고 어떻게 얘가 맞을 수 있지?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더 최악의 경우에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 오류 정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내고 난 다음에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측정하면은, 그러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데, 양자 상태에서는 측정을 되게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보내는 이런 정보들은 보통 중첩된 정보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측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컬랩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생각해보면, 양자 정보는 왠지 오류 정정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약간 좀 피상적인 어떤 개념일 수 있겠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그거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 누구냐? 피터 쇼어입니다. 피터 쇼어가 누구였죠? 쇼어 알고리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자 컴퓨터가 대중들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끌게 했던 알고리즘이 쇼어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는데, 피터 쇼어가 양자 오류 정정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 분야에 만든 어떤 그런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쇼어 코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 전에 약간 좀 모델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클래시컬한 그런 에러 커렉션은 항상 이런 식의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가정하고, 그럴 때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는 걸 가정하는데, 양자 에러 모델에서도 일단은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만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게 아까 이런 컨티뉴어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사실 놀랍게도 고전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주어지면, 얘 그냥 가지 말고 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흡사이 알파 000 더하기 베타 111로 바꾸면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구현할지도 생각해 보면은 회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꽤 쉽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큐빗이 하나 주어졌을 때, 여기에 저희가 엔슬라 큐빗 2개를 놓은 다음에, 얘의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얘의 값을 뒤집을지 말지, 그 다음에 얘의 값이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얘의 값을 뒤집을지 말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얘가 000일, 그러니까 0으로 시작했을 때 나머지 애들은 000으로 남을 거고, 1로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컨트롤 큐빗이 1이니까 나머지도 다 1로 되겠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니어리스트 네이버밖에 안 되는 그런 큐빗이었다. 네,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뭐 여기까지 비슷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봐줄만 하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려면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가 에러가 한 비트, 이 세 개의 큐빗 중에 지금 현재 세 개의 큐빗이 쭉 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큐빗 중에 하나의 큐빗이라도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한테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검출하고 그리고 보정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 다음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가정하는 건 뭐냐면 중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에러가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의 비트,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비트가 플립이 됐는데 그때 가정은 뭐냐면 첫 번째 비트가 만약에 플립이 되면 얘네가 동시에 둘 다 얘가 1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세 번째가 됐다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0으로 갔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를 제대로 측정하는 걸 피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측정하는 순간 더 이상 이게 중첩 상태가 아니라 어떤 컬랩스 된 상태가 되죠. 그럼 도대체 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수결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측정 안 하고 그 값을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약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 00 또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이런 애를 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애를 주겠다고 그냥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들은 두 개의 큐빗에 저장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위의 상태인지 밑의 상태인지를 실제로 얘네들 값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RNL 방법이 과연 양자역학적으로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이 사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다가 n슬랑 큐빗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따지면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의 개수가 짝수죠. 00이라는 건 0개든지 아니면 2개든지 그리고 얘는 1의 개수가 1개니까 홀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패러티라고 부릅니다. 뭐 컴퓨터 메모리 구조 같은 거 보면은 패러티 비트라고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비트로 주로 사용하는 게 패러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0 패러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짝수 패러티를 가지고, 이분 패러티를 가지고 얘는 아드 패러티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은 패러티를 측정하는 회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건데,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직접 큐빗을 측정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고.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C낫 게이트를 이렇게 각각의 컨트롤이 되는 C낫 게이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00일 경우에는 안 바뀌니까 그냥 0이 나오겠죠. 둘 다 1일 경우에 어떻게 되죠? 두 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그러면 한 번만 바뀌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바뀌니까 얘는 1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구조가 패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다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어떤 큐빗에서 그 에러가 났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3개 큐빗 중에 하나의 큐빗에서만 에러가 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에러가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꽤 낮다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를 비교해 보냐면 이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 간의 패러티. 그래서 여기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그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 간의 패러티를 실제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뭘 비교하냐면 다시 또 첫 번째 큐빗과 세 번째 큐빗 간의 패러티를 또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비교했냐면
지금 얘 패러티랑 얘 패러티를 비교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패러티가 다 0이다. 그 얘기는 다, 그러니까 요 쌍도 서로 똑같고 요 쌍도 서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에러가 안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다르고 얘네 둘이 같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다르고 얘네 둘이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세 개 중에 누구한테 에러가 생겼다고 결론을 내죠? 두 번째였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뭐 얘가 동시에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가정할 수 없겠죠. 아니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 두 개가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은 얘 하나가 바뀔 확률이 그 두 개가 동시에 바뀔 확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다르고, 그러니까 얘가 다르고 나머지 두 개가 같다고 하면 당연히 얘 가운데 게 바뀌었다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얘 둘이 같고 얘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죠. 만약에 둘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얘들도 다르고 얘들도 다르다. 그럼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냐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네들은 직접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바뀌면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하면은 아주 재밌게도 아까 얘 둘을 비교했을 때 그럼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얘만 패러티가 다르고, 그러니까 얘만 플립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플립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측정했을 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를 쭉 측정했을 때 얘도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디지털 비트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1, 1이 되니까 얘는 3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거든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첫 번째 큐빗에서 에러가 생겼다고 했는데 3이라는 어떤 디지털 값을 얻은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만약에 두 번째가 이렇게 되면 얘는 1, 1이라는 값을 얻을 거고,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얘가 플립이 되고 나머지가 플립이 안 됐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얘가 플립이 됐을 때 1, 1이라는 값을 얻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플립이 됐다. 그러면은 이 값은 1이 나올 거고 이 밑에 값은 0이 나오겠죠. 왜냐면 나머지는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또다시 생각해보면 얘는 1, 0에 해당되는 어떤 값을 우리가 얻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큐빅만 플립이 됐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0이 나올 거고 얘만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것만 측정해보면 0,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숫자가 뭐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이진수라고 아까 했으니까 얘는 3, 2,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러티만 측정함으로써 이 패러티의 값은 이건 디지털 값이죠. 그러니까 측정된 값이니까 디지털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 고정된 값 가지고 어느 큐빗에 에러가 났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1, 0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운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만 제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여기다 어떤 오퍼레이션을 적용할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컨트롤 게이트는 아닌 게, 컨트롤 게이트는 컨트롤 파트도 양자 상태, 그러니까 큐빗 상태여야 되고, 타겟도 타겟 큐빗들도 양자 큐빗이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비트는 클래시컬 비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되는 애들만 양자 게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번째 큐빗에 에러가 생겼을 때 얘를 여기다 뭘 적용하면 될까요? X겠죠. 뒤집힌 걸 아니까.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큐빗에다가 X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요거만을 측정했다고 해서 나머지 애들이, 그러니까 물론 요거까지 다 적용하고 나면, 그럼 나머지 애들이
중첩 상태가 깨졌나요? 그러지 않은 게 이게 중첩 상태로 그대로 왔는데 요 패러티를 측정하는 순간에 얘네랑 이 패러티 값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패러티를 얘기할 때 패러티라는 건 결국엔 두 개가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거였지 실제로 요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 그렸었던 그 간단한 2비트짜리 두 개의 큐빗짜리 패러티 회로를 사용하면은 실제 거기 있는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값들의 어떤 패턴만 측정하고 그 패턴 측정마저도 다른 앰슬라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양자 상태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에러를 디텍션하고 마지막으로 커렉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럼 두 번째로 할 만한 질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모델들은 0이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1이 무조건 0으로 가야 되는데 양자회로 실제로 돌리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약 항상 이거였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IBM-Q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그러니까 00 플러스 11이 아니라 그럼 아니면은 예, 다 바뀐 뭐 11 플러스 00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돌려보면은 이걸 좀 제대로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게 뭐 이런 애들이었다면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00인에도 뭐 얼마가 있지만 뭐 대부분의 값들은 여기에 몰렸고 그 다음에 또 거의 절반 정도는 여기에 몰렸지만 여기에 작은 양으로 그러니까 뭐 작은 값으로 해서 01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포션으로 10도 나왔었던 거죠. 자, 보통은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저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바뀌는 것처럼 했으니까 저거 일반적이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가 그 만약에 첫 번째 큐빗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그 양자 상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할게요. 뭐 그러지 말고 예, 제대로 할게요. 자, 먼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첫 번째 큐빗, 1번 큐빗, 그러니까 큐빗 1에 대해서 1이, 그러니까 큐빗 1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큐빗이 뭐 0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 오브 엡실론으로 약간의 경우 확률로 1로 가고 나머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1 엡실론에 대해서는 다시 0으로 갔고 마찬가지로 얘가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1은 얘가 그 약간의 확률로 0으로 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엡실론은 작은 값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확률로 얘가 여기로 갔다고 1로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큐빗이에요. 첫 번째 1번 큐빗.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우리가 얘가 풋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요걸로 대체를 해주면 그러니까 얘가 저 에러 채널에 의해서 얘는 스퀘어 루트 오브 엡실론 앞에 첫 번째 큐빗이 1이고 나머지 두 개의 큐빗은 그대로 00이겠죠? 00 더하기 그 다음에 1 엡실론의 그게 곱해진 상태에서 0 그 다음에 00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텀 같은 경우에는 베타 스퀘어 루트 오브 엡실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으로 되는 경우고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1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1 엡실론으로 요게 1로 바뀌었고 죄송합니다. 그냥 1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대로 1이고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저거를 다시 써보면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풋사이 스퀘어 루트 오브 엡실론 그리고 알파 1 0 0 더하기 베타 0 1 1으로 쓸 수 있고요. 더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1 엡실론 그 다음에 알파 0 0 0 더하기 베타 1 1 1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확률의 상태와 그 다음에 첫 번째 큐빗만 바뀐 플립만 된 그
그런 상태에 중첩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있는 엔슬라 큐빅 같은 걸 돌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여기 전체 큐빗에다가 텐서 프로덕트 해서 2개의 큐빗 자리가 생기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텐서 프로덕트 2개의 큐빗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아무것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요거 돌려보면은 얘들은 00이라는 상태, 측정하기 전까지는 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첫 번째 큐빗은 플립이 되고, 첫 번째 큐빗만 플립이 됐으니까, 모든 이 각각의 값들에,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빅만 플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영향을 주고 요 경우에도 영향을 주죠. 그럼 얘는 1, 1이라는 상태로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측정하는 건 모든 큐빅을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요 나머지 2개의 큐빅만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측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나올 확률은 요만큼이 되는 거고,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게 나올 확률은 요만큼의 제곱이 돼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측정했을 때 2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는데, 다 00이 나왔다. 그러면 측정하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까지 이게 중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 상태랑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근데 측정을 하는 순간에 요걸로 00으로 측정되면, 그럼 더 이상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죠? 컬랩스를 해가지고 측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요 상태만 그냥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5개 큐빅을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측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는 00이 되면서 얘네 후보가 확실하게 됐는데, 그 경우에 나머지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전히 양자 중첩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요게 확률이 작지만 요게 측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1, 1이 측정되는 순간엔 더 이상 이쪽 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컬랩스를 하면서 이걸로 무조건 갈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간 다음에 여전히 얘는 여기 중첩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이쪽은 무조건 첫 번째 큐빗이 플립이 된 거구나를 알고 있어가지고 얘를 이쪽에다 적용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보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티뉴어스한 이런 개수들 때문에 얘가 왠지 막 에러 커렉션이 안 되고 그럴 게 되게 걱정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게도. 그래서 그러니까 퀀텀 에러 커렉션이 사실 꽤 중요한 툴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지금 하려는 거는 다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실험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빼먹고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페러티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엔슬라 큐빗을 넣고 그다음에 실제 그런 값을 측정한 요 결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통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에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드롬이라는 게 어떤 정확하게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누구한테서 에러가 났는지 여기서 측정해 보니까 뭔가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신드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다시 보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거를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우리가 비트가 플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중에 3개의 큐빗 중에 하나의 비트가 플립이 됐을 때 어떻게 찾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양자 상태에서는 사실 비트가 플립되는 만큼 어떤 비트가 플립될 때, 그래서 0과 1이 바뀌는 거의 에러만큼 그만큼 시리어스한 게 뭐였냐면 페이즈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즈가 저희가 원래는 이게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측정하면 0 플러스 1 상태랑 0 마이너스 1 상태랑 측정하면 그냥 확률이 다 똑같이 2분의 1씩 나오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이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지고 얘네들을 베이시스 변환을 해주면은, 그럼 얘네들은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완전히 다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매핑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값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중간에 이런 페이스가 바뀌는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3개짜리 큐빗을 보내든 뭐 몇 개짜리 큐빗을 보내든 간에 여전히 여기서 존재하는 우려는 뭐냐면 그 보낸 큐빗들의 페이스가 플립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약간 좀 더 이 비트 플립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아주 이것마저도 재밌게도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큐빗 하나를 보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어떤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페이스가 플립된다는 걸 만약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잠깐 그 비트 플립은 생각하지 않고 페이스 플립만 존재하는 그런 에러 채널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이 비트를 하나의 큐빗만 보내면은 그럼 정말로 얘네들한테서 어떤 중간에 빗 플립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페이스 플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도 아까처럼 그 비트 한 비트를 보내는 대신에 3개의 큐빗을 보내듯이 페이스 플립이 있는 것을 디텍트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큐빗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보낼 때 일부러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플러스 상태라는 게 뭐냐면 0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스테이트가 0 마이너스 1, 이거 타이포네요. 예, 0 마이너스 1로 돼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보낼 때 그냥 플러스 스테이트 아니면 마이너스 스테이트만 보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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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레퍼티션 코드를 보내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갔는데 중간에 첫 번째 큐빗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빗에서 빅 플립이 일어났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게 0 플러스 1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0 마이너스 1 스테이트가 돼서 마이너스가 될 테고 얘는 동시에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제 다시 저희가 패러티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플러스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어느 큐빗에서 페이스 플립이 일어나는지를 다 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너럴한 채널은 빗 플립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 플립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같이 합쳐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든 게 쇼 코드라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그 두 가지 개념들을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를 하냐면 원래 0이라는 베이스랑 그러니까 0이라는 이 논리적인 베이스랑 그다음에 1이라는 베이스를 먼저 플러스 3개, 그다음에 마이너스 3개의 이런 코드로 먼저 변환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플러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0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를 다시 레퍼티션 코드를 가지고 빗 플립을 디텍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결국에 코드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이게 몇 개 큐빗,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적 큐빗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큐빗의 개수가 몇 개냐면 9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긴 한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페이스 플립 코드랑 그 다음에 빗 플립 코드를 두 개를 컴바인 시켰는데 근데 이 컴바인 시킨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의 그 캐스케이드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페이스 플립 코드를 넣고 그 페이스 플립 코드의 안에 있는 모든 큐빗들을 다시 그 빗 플립 코드로 확장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컨캐테네이션 한다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여기까지의 회로가 그 페이스 플립을 디텍션하고 커렉트할 수 있는 코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우리가 그 빗 플립 코드를 디텍트할 수 있는 이런 코드를 그 추가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들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합쳐지면은 무슨 개념인지는 아마 감은 오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최선이냐,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냐를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완전히 양자역학을 다 처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가져다 쓴 게 뭐냐면 그럼 기존에 우리가 클래시컬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서 어떤 장점을 따다가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라고 사람들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쇼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플립이랑 비 플립을 다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다 디텍트를 하기 위해서 총 9개의 큐빗이 필요했는데 그런 그 고전적인 그 코딩 시어리를 적용해서 다시 만들어 본 결과 7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거를 디텍트할 수 있다. 대신에 그 코드의 모양은 얘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한 가지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인 정보 이론을 배우는 것이 여기서는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인 어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기서 알아볼 그 코드의 종류는 리니어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할 모든 멀티플리케이션이나 사실 뭐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게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비트로만, 그러니까 0 또는 1로만 이루어진 그런 코드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계산을 했는데 중간에 2보다 큰 값이 나오거나 그러면 걔네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드 2로 해서 다 그 0 또는 1만 나오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에 그 간단하게 덧셈이란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실제 그 덧셈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덧셈이 아니라 모듈러 2가 되는 그런 덧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자체는 뭐 그거 어차피 0과 1만 곱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하거나 그럴 때는 다 모듈러 2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많이 사용할 게 그 여러 개의 비트가 있을 때 뭐 어떤 비트 뭐 쭉 있으면은 얘들 간에 비트와이즈 그러니까 요 두 개 비트들 간에 어떤 덧셈 하는 것도 많이 할 텐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0과 1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듈러 2로 덧셈을 한다는 거는 사실 걔는 각각 다 x화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0 더하기 그러니까 0 더하기 1 한 다음에 모드 2로 나누는 거는 결국에 얘는 뭐 1이 나올 테고, 얘를 가지고 1 더하기 1 하면 원래는 2여야 되지만 얘는 다시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1일 경우에는 모드 2 때문에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1일 경우에는 모드 2랑 상관없이 그냥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화랑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비트와이즈 어디션에다가 모듈러 2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비트와이즈 x화를 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터미널리지가 나오는데, 일단 코드워드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 이 리니어 원래 저 처음에 그 클래시컬 코드를 얘기할 때 0이라는 로지컬 큐빗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뭐를 했냐면 000이라는 이런 애를 썼고, 그 다음에 1이라는 로지컬 비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111이라는 값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코드워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사실 이거는 세 자리의 숫자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로 만들 수 있는 8가지의 조합이 생기는데, 그 모든 8가지를 다 밸리드한 어떤 코드워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000 아니면 111만 정확한 그 밸리드한 어떤 코드워드로 생각하고, 나머지 010 뭐 이런 애들은 다 에러로 치겠다는 게 코드워드를 구분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페널티 체크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페널티 체크 매트릭스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이거는 제가 손으로는 요렇게 그렇지만 저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게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벡터로 주어졌을 때, 얘 같은 경우에 메시지가 0 아니면 1이니까 그냥 1비트짜리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얘를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K비트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비트짜리지만 얘를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하면 n비트의 코드워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K가 N보다 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나타내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6개다. 그러니까 16개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럼 저희가 K는 4가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코드워드를 4비트보다 작은 애를 쓰면은 그러면 얘가 분명히 겹치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그건 절대로 좋은 코드워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비트가 n이 그 K보다는 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코드를 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런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비트의 개수를 K비트라고 여기선 얘기했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1인 경우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가지의 다른 메시지를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을 때 K는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워드를 사용했는데, 이때는 n이 3인 코드워드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n하고 k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거를 3일 코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2개짜리가 아니라 4개짜리일 수도 있고, 그때 요거를 표현하는 코드워드가 꼭 3비트짜리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많은 에러를 하고 싶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더 많은 애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비트의 에러를 보정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이 n비트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나타낼 때 0을 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을 111로 하는 거, 이거는 결국엔 n이 3이고 k가 1이니까 3일 코드였는데, 이런 거 말고 얘를 왜 훨씬 더 많은 애들 뭐 7개 아니면 10개 이렇게 하면은 이건 11 코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에러가 뭐 중간에 하나 발생하더라도 얘 때문에 발생할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커렉션 못할 확률은 아주 낮아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커지면은 커질수록 좋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쓸 수는 없죠. 왜냐면 저희가 큐빗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10개 큐빗 사용하는 거는 이미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지 빗 플립만 하는 거고, 거기다 페이스 플립까지 보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큐빗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잘 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최적화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런 매핑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여기 어떤 매트릭스, 제너레이터라는 매트릭스가 하나 주어지고 얘의 값이 그냥 이런 애인데, 우리가 0에 해당되는 코드워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11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1이라는 이런 벡터, 얘는 일반적으로 매트릭스고 얘는 컬럼 벡터의 형태로 하면은, 그럼 당연히 얘는 111이라는 코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1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럼 얘는 다 0이니까 000이 돼서 이런 코드를 만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너무 단순한 코드라서 사실 굳이 제너레이터의 개념을 쓸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한데,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복잡하게,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00, 01,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다른 코드를 보내고 싶은데 6자리 코드를 보내고 싶다. 근데 얘를 얘 같은 경우 000, 000, 그러니까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 같은 경우에 000, 100, 111, 그 다음에 111, 000, 뭐 이렇게 보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얘보다는 좀 더 복잡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필요하고,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주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예를 들면 0일을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이때는 얘는 그 실제 계산되는 게 이렇게 계산되면서 여기서 얘네 곱하고 그다음에 얘네 곱한 다음에 그 어디션을 하는데 모듈라 2 어디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 0이 될 거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1, 0 곱해봤자 다 아니면 0, 1 곱해봤자 다 0이니까 0, 0, 0이 나올 거고 3개.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 세 라인은 결국에 우리가 0은 0하고 1은 1 해서 여기 다시 1, 1,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0일에 대한 코드를 얻고 싶을 때 이런 제너레이트 매트릭스를 메시지 앞에 곱하면은 그럼 저희가 원하는 그 새로운 코드 워드, 그러니까 그 원하는 궁극적인 코드 워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걸 약간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코드 워드는 제너레이터다가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를 곱하면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포맷을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용할 개념이 패러티 책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패러티 책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제가 그 에러 커렉션 코드 그 퀀텀 에러 커렉션 코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쇼 코드에서 처음에 비플립 얘기할 때 저희가 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패러티를 체크했던 거였거든요. 그 비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에러가 없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런 패러티 책이라는 그런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는데 얘를 01, 10, 11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런 애한테 제가 뭘 하고 싶냐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에러가 전혀 없으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가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메시지가 형성이 됐고 그 메시지에 에러가 전혀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됐다면 여기다가 패러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냥 0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패러티 매트릭스의 개념입니다. 뭐 정확하게 000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고 00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여기에 에러가 들어왔었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메시지였는데 여기에 약간의 에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 대한 그 인덱스를 이 결과가 나타내 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아까 약간 생각해보면 처음에 제가 여기다 그 회로 그렸을 때 첫 번째 큐빗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1,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큐빗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그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만약에 매트릭스를 사용하면은 그럼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거를 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H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얘를 H라고 제가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정상적으로 들어온 코드 뭐 000은 넣어봤자 어차피 다 000이 되니까 111을 넣어보면은 그럼 얘는 0 곱하기 1이니까 0이고 그다음에 얘는 1이고 얘는 1인데 1 더하기 1이 모듈라 2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땐 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둘이 곱하면 1이고 0, 1이니까 또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돼야 되는데 모듈라 2니까 얘도 역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얘는 그 정상적으로 그 00이 돼가지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여기 마지막 큐빗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얘가 0으로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다시 계산해보면 얘는 0, 1, 0이 되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1, 0, 0이 되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큐빗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제 얘는 우리가 바이너리 넘버로 봤을 때 3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맨 끝에 값 그러니까 마지막 큐빗이 에러가 생겼을 때 1, 1이라는 값이 돼서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얘가 원래는 000이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큐빗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계산해보면 0, 0, 0이니까 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나옵니다. 자,
자, 그래서 첫 번째 큐빗에서 발생하면은 0일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만약에 얘가 아까 111짜리가 왔어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0이라는, 그러니까 중간의 값이 플립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0, 0, 1이니까 여기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0,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아니라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비트가 플립이 되면은 얘는 1,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따져보면은 1, 2, 3이죠. 그래서 이 결과, 그러니까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저희가 받은 메시지에다 적용을 하면은 에러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항상 요 페러티 값이 다 0이 나와가지고 에러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가 플립이 되면은 그럼 얘랑 곱해보면은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결과들이 그 실제로 어느 비트에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한 어떤 신드롬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신드롬 값을 제공해 주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냐가 아니라 사실 이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메시지로 만들어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000 아니면 111 얘들한테 이 페러티 매트릭스를 제대로 곱했을 때는 얘는 항상 0이 나오도록 그런 매트릭스를 페러티 매트릭스로 선택하는 게 설계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장점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데 여기 x가 그냥 x가 아니라 여기에 그 에러가 들어오면, 그럼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 리니어 관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리니어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0이라고 우리가 처음 이게 되도록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한 거니까 결국에 나머지 에러에 관련된 어떤 신드롬만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지금 저희가 보통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 좀 다시 제너레이터랑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 일단 예,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여기 보면 아까 이런 거를 코드워드라고 했죠. 그리고 코드워드는 여기다 곱해질 거고, 그 코드워드랑 이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랑 곱해질 텐데, 그럼 페러티 매트릭스랑 이 코드워드 간에 선형대수적인 관계로 보통 얘기할 때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대로 된 코드워드가 여기 들어오면은 이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항상 무슨 벡터가 되길 원한다? 0벡터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런 벡터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어떤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항상 0이 되는 이런 벡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널 벡터라고 부르죠. 널 벡터. 물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널 벡터라는 애가 모든 컴포넌트가 000인 이런 애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값 자체는 이 벡터 자체는 0이 아닌데, 근데 어떤 주어진 어떤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항상 곱해졌을 때 0이 되는 벡터를 널 벡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벡터들이 그 자체적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것도 아마 선형대수 시간에 잘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로 이루어진 애들을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형대수 체계에서는 어떤 애들은 얘네들을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어진 매트릭스에. 그래서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코드 워드들 간의 이런 코드 워드들 간의 관계는 그 코드 워드들을 널 스페이스로 가지는, 또는 그러니까 코드 워드들로 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스페이스를 널 스페이스로 가지는, 아니면 이런 코드 워드들을 커널로 가지는 그런 행렬이 그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로 좋은 그 캔디딧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랑 이 페러티 체크 매트릭스, 이 제너레이터랑 이 코드 워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사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드 워드를 만들 때
이 코드워드가 생성될 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제너레이터가 있고 여기다 제가 값을 뭐 각각의 두 개의 자리에다가 0을 넣을지 1을 넣을지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여기 나오는 값들은 여기 있는 컬럼들 있죠. 이 컬럼들에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첫 번째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1차 결합에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마찬가지로 얘도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다 곱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항을 곱할 때도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요거 곱한 거 더하기 해서 여기 들어온 거, 그것도 결국에는 요 행에 대한 일종의 1차 결합이고, 그래서 사실 이 전체적인 최종 벡터는 항상 두 개의 컬럼들의, 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몇 개짜리 그 코드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제너레이터도 컬럼이 여러 개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여기다 저희가 곱하는 그 벡터도, 그러니까 메시지 벡터죠. 그러니까 메시지도 뭐 어떤 때 어디는 0, 뭐 어디는 1,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항상 이 여러 개의 컬럼들의 그 1차 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코드워드거든요. 그래서 페어리티 체크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워드, 이 제너레이터의 컬럼들 간에는 사실 이 제너레이터 있는 모든 컬럼들이 다 얘의 그 커널이 되어야 됩니다. 커널 또는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널 벡터.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해보면 무슨 관계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가 H라는 거랑 H라는 행렬과 제너레이터라는 행렬을 이렇게 곱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뭐 제너레이터가 이 안에 실제로 컬럼 벡터들이 G1 컬럼,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을 제가 G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컬럼을 G2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G 뭐 N까지 뭐 M까지 있었다 하면은 얘는 다시 얘기하면은 HG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컬럼, 그러니까 컬럼 결과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HG2 이런 컬럼들로 쭉 이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HGM까지 이런 컬럼들을 쭉 이루어질 텐데, 저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다 0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컬럼들이 다 0이 되게. 그래서 그 페어리티 체크 매트릭스랑 제너레이터 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HG는 0이라는 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매트릭스면은, 그러면 얘는 제너레이터, 얘는 페어리티 매트릭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 그러니까 저희가 얘네들 간에 항상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 워드들 간에 저희가 디스턴스라는 걸 따지는데, 지금 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를 어떻게 따지냐면 각각의 비트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른 비트를 가진 그 개수를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의 코드 워드 간에는 세 개의 비트가 다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 위에, 그러니까 요 코드 워드랑 요 코드 워드 간엔 앞에 세 개는 같고 뒤에는 세 개는 다르니까 여기 사이의 거리는 보통 저희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모든 비트가 다 다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 위에랑 맨 밑에 간의 거리는 또 얘는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와 얘의 거리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왜 그 거리하는 개념을 따지냐면, 그 에러가 일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코드워드를 사용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기에 000이라는 어떤 코드워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비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100이 되겠죠? 만약에 중간 비트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얘는 0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 비트가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얘는 저희가 00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밥이,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걸 보내려고 아니 뭐 앨리스가 뭘 보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이 만약에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았다면 그럼 밥은 보통 이게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아마 000에서 왔는데 하나의 비트가 플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자 이제는 거꾸로 만약에 여기 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방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은 얘와 여기 있는 모든 다른 다른 코드들 간의 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11.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만약에 가운데 비트를 또 바꿔요. 그래서 얘가 이제 111이, 그러니까 11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해서 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얘는 처음에 가운데 비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를 바꿔가지고 요렇게 올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워드에서 세 번째 비트를 바꾸면은 이제 얘는 11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제가 여기서는 가운데 비트를 바꿔가지고 여기로 갔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세 번째 비트만 바꾸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을 더 바꾸면은 그럼 얘가 이제 이거가 되겠죠.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는 뭐냐면 첫 번째 비트가 바뀐 게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으로 그은 것들은 다 거리가 1인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세 번째 비트를 바꾸면은 그럼 얘는 011이 될 테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여기서 첫 번째 비트를 바꾸면 여기서 이렇게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리고 여기서 얘와의 관계는 두 번째 비트 간에 바뀌었을 때 이런 관계고 그래서 이게 그냥 얼핏 보면 무슨 정육면체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려면 거리가 3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얘는 거리가 3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애들 제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치는 요런 애들 얘는 아니고 얘랑 얘는 얘 입장에선 거리가 다 2씩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비트만 바꿔서 곧장 갈 수는 없고 항상 여기를 거쳐서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뭐 어떻게 두 번을 거쳐야 되죠. 하지만 얘 입장에선 얘네들은 다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비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코드워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만약에 리시버가 그러니까 밥이 이거 8개 중에 하나를 받았다. 근데 만약에 여기 요쪽에 있는 애들을 받으면은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1111부터 거리가 1 이하인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여기 다 1이잖아요. 근데 얘네들로 따지면 얘네들은 다 거리가 2씩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래 코드워드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럼 뭘 하냐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코드워드들 중에 거리가 제일 작은 코드로 에러 커렉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엔 얘를 다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000에서부터 111까지의 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떻게든 해서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총 3번 바뀌어야지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얘 근처에 있는 한 번 거리가 1짜리인 그런 애들만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코드워드를 2개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제3의 중요한 코드워드도 존재할 수 있고 이걸로 그릴까요?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완전 다른 공간에 다른 위치에 또 다른 코드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따져야 되냐면 제일 가까운 코드워드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니까 얘들 간에 다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리를 가지고 봤을 때 제일 짧은 거리에 절반을 딱 잘라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와 나머지 애들은 다 되게 거리가 먼데 얘와 얘의 거리가 3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코드 입장에서는 그 2비트 이상 바뀌면은 그러면 사실 보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미니멈 거리를,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새로 주어졌을 때 그 코드 내에 있는 코드워드 간에 제일 작은 거리가 뭔지를 따져보고 그 제일 작은 거리가 예를 들어 2t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최대로 보정할 수 있는 최대로 보정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냐면 t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 거리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 거리가 하나, 둘, 세 개짜리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요 t만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t보다 작은 거는 다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t 플러스 1보다 작은 애들은 다 이쪽으로 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 플러스 1보다 작은 건 여기로 가지만 t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애들이 발생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이 숫자를 한번 따져보시면은 이게 해밍 디스턴스라는, 그리고 이런 개념을 해밍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해밍 디스턴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에러를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얘들을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걸 아까 여기에 앞에서는 그러니까 nk만 써가지고 이 코드를 썼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들 코드 안에 거리가 미니멈 거리가 얼마인지까지 보통은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합니다. 자,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이런 리니어 에러 커렉션 코드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그 해밍 코드라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해밍 코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수업 시간 내에서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이런 게 하나의 해밍 코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해밍 코드는 사실 이게 크기에 따라서 되게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일단 포커스를 가지고 보는 거는 74 코드입니다. 74 코드라는 게 결국엔 아까 K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를 따지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K가 비트 값이기 때문에 74 코드라고 하는 거는 4라는 부분이 2의 사승계의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N이 7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기다 사용하는 이 코드워드의 길이가 7비트짜리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74 코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74 해밍 코드를 만드는 제너레이터와 패러티 책 매트릭스가 이런 종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해밍 코드 이론에 따라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 다음에 나올 저희가 CSS 코드라고 해서 퀀텀 코드가 사실 이 해밍 코드에서의 그 많은 구조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명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한 힌트만 좀 얘기를 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패러티 책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랑 이런 관계를 가진다고 했죠. 근데 이거 자세히 따져보면 이거 결국엔 행렬 2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전체에다 대고 저희가 트랜스포즈를 시켜주면은 그럼 얘는 GT 그 다음에 HT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그 얘기는 얘가 다시 새로운 제너레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완전 다른 종류의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종류의 코드에 대해서 얘를 패러티 책 매트릭스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코드랑 이때 만들어낼 수 있는 코드가 종류가 다른데 그럼 얘네들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런 애들을 듀얼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막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코드 있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일반적인 해밍 코드인데 얘를 다르게, 그러니까 얘의 다른 관계가
여기 보면은 얘네들의 듀얼 코드인 HT에 대한 H의 트랜스포즈를 한 제너레이터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고요. 그럼 저 제너레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결국에는 이거 하는 게 여기 주어졌던 일반적인 해밍 코드의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다시 적어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해밍 코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듀얼 코드의 제너레이터니까 제가 G'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얘는 저거의 트랜스포즈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해밍 코드, 그러니까 새로운 해밍 코드의 듀얼 코드에 해당하는 애인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제너레이터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코드워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게 001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계속 바꿔 넣으면서 새로운이 아니라 코드워드를 생성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CSS 코드라고 해서 칼다뱅크 그러니까 쇼가 다시 나왔죠. 그 다음에 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코드인데 이 코드에 보면은 로지컬 제로랑 로지컬 1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요거 처음 보시면은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코드가 나오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거든요. 근데 얘에 대한 그냥 근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보면 논리적인 그러니까 논리적 해밍 코드를 이렇게 적었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애는 누구냐면 여기다가 다 000을 넣었을 때 나오는 코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000 넣으면 다 그냥 000이니까 그냥 0이 7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코드. 결국엔 1을 넣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 컬럼만 쭉 딴다는 거죠. 그래서 10, 10, 101.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010 해서 결국에는 요 두 번째 컬럼만 따는 게 그 다음 거고 011, 0011.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넣었던 게 0,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으로 읽었을 때 0, 그러니까 처음에 000, 001, 010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3에 해당되는 01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01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두 개의 컬럼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개의 컬럼의 합을 해보면 1, 그 다음에 이거 2가 아니라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제일 처음에 있는 4개의 코드가 만들어졌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게 방금 전에 0부터 3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가 되면은 얘는 다시 1, 0, 0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컬럼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0, 0, 0, 1, 1, 1, 1.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 그러니까 이게 4고, 그 다음에 5가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컬럼과 마지막 컬럼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0, 1, 1과 1이 더해지니까 0이 되죠. 그리고 1, 마지막으로 1과 1이니까 0. 그리고 여기다 다시 이게 그러니까 5, 9, 6 해서 계속 하면은 저기 있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큐빗, 그러니까 0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가 결국엔 해밍 코드를 했는데 그럼 왜 이걸 해야지 얘가 좋은 코드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가지고 제가 그 이상으로는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번 코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 있는 코드들에 다 사실은 여기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값들에다가 1111을 다 더하면은 그럼 요게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값들에다 1111을 비트와이즈 어디션 모듈라 2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XOR을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1111에 대해서 얘들을 XOR하는 거는 그냥 비트를 다 플립한 거랑 똑같겠죠, 또. 그래서 그냥 다르게 보시는 방법은 그냥
여기 000이 먼저 정의된 다음에 그다음 얘들을 다 그러니까 다 빗 플립해서 만든 벡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이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책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전에 설명한 방법은 이게 그 해밍 코드 기반으로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좀 더 약간 일반화된 게 스테벌라이즈 코드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번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코드 중에 하나는 서피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시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거는 이번 학기 수준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런 그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반적인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걸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구현할 때 뭐가 어떤 기능들이 빠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이런 물리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게이트 오퍼레이션이든지 아니면 큐빅 상태를 조작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 물리적인 큐빅 자체는 한마디로 물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실험 장치가 있겠죠. 근데 그 실험 장치에 실제로 내가 큐빅의 값을 0에서 1로 바꾸고 싶다든지, 그렇게 되면 X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어떤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걸 가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 광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평광 같은 걸 다루는 디바이스를 통과시키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큐빅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퀀텀 메모리라고 딱 표현을 한다면, 그런 메모리가 있을 때 여기다가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제어를 통해서 자극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 디지털 회로 배웠을 때 처음에 얘네들 뭐 게이트 어떻게 연결하고 하는 거를 추상적으로 구현한 거라고 한다면, 그럼 걔네들을 실제로 어느 순간에 어떤 게이트를 가하고 하는 거는 결국엔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 중간이랑 그 다음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약간 갭이 발생하는 게, 제일 최상단에 있는 문제는 저희가 오히려 그 이 수업의 전반부에서 계속 다뤘던 양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결국 이 최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어떤 게이트를 구현하고 하는 걸 알지만, 이걸 최종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에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방금 전에 오늘 설명한 그런 양자 오류 정정부호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계속 에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보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양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만드는 게 그 아주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양자 컴퓨터의 구조는 사람들이 현재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근데 물론 여기에 그 디테일한 이런 시스템 구조는 뭐 정해진 게 없고,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맘대로 생각해서 제 생각에 그냥 그 제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적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예, 그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이제 좀 미뤄놨던 다른 좀 더 어드밴스된 그 양자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